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는 것이 지나면 다음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에 그래도 인생 속에는 기대가 깃들어 있는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에 살고 있는 사연에 빠지다의 여성 애청자입니다. 글 같은 것에는 솔직히 전혀 재주가 없지만 그럼에도 욕심을 부려서 사연 신청을 한번 해보네요. 숨이 막히는 듯 했던 더위가 끝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추위로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은 때가 왔네요. 젊고 어린 나이에는 잠바떼기를 입고도 겨울에 어영부영 났던 것 같은데 이제는 꽁꽁 싸매지 않으면 겨울을 나기가 힘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뿐인가요? 어렸을 적에는 몰랐던 추우면 관절이 시리다는 감각을 서서히 맛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런 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 중 하나겠죠. 나이가 먹는 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 걸 알지만 때때로 서글프기도 한 듯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어쩌면 제가 젊은 청춘에 아쉬움을 너무 많이 남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죠. 저는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광고입니다. 광고 모델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다고 멘트를 해서 유명해진 건데 여러분들도 뭔지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유명한 광고가 무척이나 씁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보일러에 얽힌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드리려면 저라는 존재를 세상에 있게 한 분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외가는 옛날에 수혜를 크게 입었었어요. 집이 아예 박살이 나서 없어졌을 정도였대요. 가뜩이나 가난했는데 더욱 힘들어진 것이었죠. 그 바람에 친정어머니께서는 서둘러 시집을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된 당신의 시댁을 보며 처음에는 기겁을 하셨다고 해요. 하도 허접했기 때문에 수혜로 휩쓸려 간 당신의 친정집보다도 못했으니까요. 한숨이 저절로 나올 뻔했지만 예의 있게 삼켜낸 친정엄마께서는 그 따뜻한 심정을 가진 친정아버지에게 점점 진심이 되셨다고 합니다. 지낼수록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 집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시집살이 따위는 없었고 동네에서 노처녀로 불리고 있던 시누이 또한 성격이 부드러웠으니 친정엄마께서는 당신이 행운아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친정아버지의 누나, 그러니까 제 고모께서는 딱 30 나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주 먼 지역으로 가서 사셨죠. 그리고 죽도록 후회를 하셨으며 20년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오죽하면 이혼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아들만 둘 보셨는데 둘 다 망나니 기질이 가득했고 둘 다 친탁을 했어요. 매일 사고를 치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아직 미성년자인 자식들을 두고 이혼하시면서 고모께서 괜히 양육권을 포기하셨던 게 아니었죠. 근데 그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매번 돈 달라고 손 벌리고 나왔으면 책임져라며 원망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고모께서 정말 많이 몸고생 마음고생을 가리지 않고 하셨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누나 보고 시집가라고 안 그랬을 거야. 사람들이 주변에서 노처녀라고 할 때 그거 막아서고 내가 화를 내줬을 거라고. 결혼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무던히 잘 살았을 텐데. 그래서 친정아버지께서는 뒤늦게 후회를 하셨고 친정엄마께서는 우리 코가 석자라서 고모의 사정을 못 들여다보고 살았다며 무척 씁쓸해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일찍이 공장 일을 하셨어요. 친정엄마께서는 식당 일을 다니셨습니다. 두 분 다 무척 바쁘셨고 늘 앓는 소리를 내셨죠. 몸에서 안 쑤시는 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3살 위에 언니 밑으로 태어난 집안의 둘째이자 막내였답니다. 철없고 맹랑했던 저 대신에 언니가 효녀 노릇을 참 많이 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그날그날 겪으신 사회의 부침을 들어드렸고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솔선수범만을 보이는 언니였죠. 천성 자체가 차분했어요. 그리고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께 잔소리를 듣고 혼나고 그런 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며 곱씹고 괴로워했으니까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배앓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친자매인데 이렇게나 성격이 엄청 달랐죠. 또한 여자들이라면 닮아다 하는 생리, 저는 무던하게 매번 지나갔는데 언니는 그때마다 방바닥을 구르고 손으로 벽을 치고 구토를 하고 그러다가 속이 다 비고 나면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의 죽을 기세로 힘들어했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좀 낫다고 하던데 그래서 겨울이면 더 안쓰러웠죠. 평수가 무척 좁은 집이지만 가난을 그대로 반영한 집은 쉽사리 따뜻해지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언니는 하필 추위도 많이 탔고요. 언니가 한 달에 일주일을 배를 부여잡으며 그러고 살았으니 그래서 친정 엄마께서 어디선가 여자들 생리총에 좋다는 한약 이야기를 주워 들으시고는 언니를 그 먼 한약방까지 데리고 가서 약을 손수 지어오셨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꾸준히 먹어야 한다더라. 그러면 효과가 있다니까 열심히 먹으면서 기다려보자. 그때 당시에도 그 한약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지출이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친정엄마께서는 매번 힘들어하는 큰딸이 안쓰러워 그러셨고 친정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만 그 가운데서 볼을 부르퉁하게 부풀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6개월치를 다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큰돈만 날렸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여러모로 인상이 참해서 어딜 가도 괜찮은 애라는 칭찬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 언니가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웠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코피를 줄줄 흘렸습니다. 그때 언니가 중학교 3학년 나이였어요. 처음에는 기력이 너무 허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말로 모두가 언니의 증상을 넘기려 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은 그렇지 않은 집보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여유가 없고 먹고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시간 다 없었던 저희 집이었기에 언니를 빨리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니는 을저태고 효녀였으니까요. 코피가 줄줄 흘러도 오래된 천을 주워다가 틀어막으면 그만, 현기증이 심해지면 누우면 그만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언니의 안색마저 안 좋아지자 친정엄마께서 더 이상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졌어요. 식당 일을 자주 쉬셔야 했죠. 언니 때문에요. 매번 식당 사장님께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께 양해를 구하고 굽신굽신 거리시며 제발 자르지는 말아달라, 이번만 자리를 비우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호소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거 아니까 식당 측에서도 몇 번은 사정을 봐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친정엄마께서 언니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셨어요. 솔직히 그때는 요새처럼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고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자식 걱정돼서 이리저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정엄마께서 대단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월급 이번 달에 안 빌리고 나온다고 해서 다행이야. 병원 다니는데 쓰면 되겠어. 생활비 생각하면 빠듯해서 한숨이 나오지만 어디 자식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인가. 어느 날 밤 친정아버지께서 친정엄마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몰래 들어버렸고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언니는 우리 집에 하여간 도움이 안 돼. 언니가 없어져야 돼. 너 누가 그렇게 못된 소리 하는 거 가르쳐줬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언니는 발끈해서 저를 혼냈는데 답지 않게 목소리 높이는 모습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확 누워버렸어요. 아픈 와중에도 학교도 거의 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교과서를 어루만지고 내용을 들여다보던 언니의 그 꼬라지도 마침 보기 싫었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조용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에 철없던 저는 오늘따라 진짜 답지 않게 왜 저러나 하고는 말았었죠. 그리고 며칠 뒤 언니는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고? 서울까지 가서 큰 병원에? 얼마나 안 좋은 병이길래? 돈은 얼마나 들까? 우리 집 이제 길에 나앉는 게 아닐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언니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그런 건지 저는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고 다만 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입원하러 가던 날 언니는 태연하게 굴었어요. 나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가서 치료받으면 돼.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치료받으면 될 거야. 그리고 이거는 너 가져. 그러더니 언니가 손때 묻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 머리핀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탐이 나서 몰래 여러 번 훔쳐보곤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선물로 받거나 용돈을 고이고이 모아서 산 머리핀들을 언니는 그곳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건 언니 보물상자잖아. 이거를 왜 나한테 줘? 미안해서 그래. 그동안 너가 내가 쓴 거를 항상 물려받기만 했잖아.
우리 집이 내 걸 새로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지. 언니 잘못은 아니야. 맞아. 우리 집 형편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너도 알아야 돼. 우리 부모님은 자식한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시는 거야. 그 차이를 네가 앞으로 분명하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대체 뭔 소린가 했었죠. 왜 저렇게 폼을 잡나 싶었습니다. 괜히 민망하게 그 보물상자를 받았어요. 언니는 알고 보니 뇌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뒤였죠. 사람의 몸이란 건 무척이나 요상합니다.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다른 기관으로 번지니까요. 민들레 홀씨는 바람에 날리고 사람이 입으로 후 불어야 퍼지기라도 하지. 몸에 문제 따위 누가 번지라고 한 적 아무도 없는데 야속하게 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몸에 이곳저곳이 다 망가져 있었죠. 앞서 몇 년 전에 친할아버지께서 지병을 돌아가신 바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무척 어렸으나 큰 병원 다녔으면 치료받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더 오래 살다 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수군대는 이야기들을 똑똑히 들어뒀어요. 언니의 입원 이후 친정아버지께서는 친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쯤이 생각난다며 참담하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너무 미칠 것 같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차마 눈물조차 흘릴 수 없다는 그 얼굴 말입니다. 그 옆에서 친정엄마께서는 애써 초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모습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바라보시는 듯 아득하고 아련한 눈빛으로 친정엄마께서 이렇게 입을 떼셨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던데 그러면 거지는 잘 돼도 3대가 힘든가? 부자는 부자일 적에 만들어 놓은 미천들이 있어서 그거 남은 거 박박 긁어먹어도 충분히 살아도 된다 뜻이겠지.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는 씁쓸한 미소를 입가에 건 채 농담조로 대화를 받으셨었죠. 저는 왠지 두 분의 모습에서 현실의 팍팍함에 고뇌하시는 것과 그럼에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감상으로 언니의 보물상자를 매만졌죠. 언니가 건강해지면 아무래도 이건 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철이 든 순간을 느껴보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순간이었노라고 답할 거예요. 늘 탐이나했던 보물상자를 언니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저는 어느새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해가 밝아왔고 중학생으로 올라간다고 친구들은 다 들떠 있었어요. 제 잘 되기를 가방 살 거다, 운동화 새로 살 거다, 나이키 운동화를 엄마가 사주시기로 했다 이러더군요. 용케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와 사는 수준이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비싼 물건을 중학교 입학한다고 해서 새로 산다니. 원래도 가난한 데다가 불쌍하게 환자까지 있는 집은 꿈도 못 꿀 이야기였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너는 뭐 받을 거냐, 가방 어떤 거 살 거냐 물어왔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묘수를 내었었네요. 집에 있는 거 쓰지 뭐. 가방은 곧 우리 언니가 새로 산대. 공부 잘해서 편해봤거든. 우리 언니가 새로 사면 나는 언니가 쓰던 거 써야겠지. 머리 나쁘고 알가닥인 게 죄야 죄. 서러워서 못 살겠다.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게 가난이 아니라 편애 때문에 새 물건을 못 사는 것처럼 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언니가 집에서 왕이구나, 너 참 안 됐다 이렇게 개구지게 놀렸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다는 사실을 들키는 것보다 놀림받는 게 나았죠. 그날도 언니의 보물상자를 만지며 저는 여기서 제 눈에 제일 예쁜 것 하나만 제가 하겠다고 언니에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돌려주겠다고 하면 언니가 저를 기특해하는 모습도 상상되어서 흐뭇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상자를 다음에 병문안 가면 일단 언니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연이란 점점 기약이 없는 듯 했거든요. 얼른 착하고 의젓한 동생 노릇을 해보고 싶어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물상자를 언니가 죽은 다음에야 돌려줄 수 있을 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봄이 다가오기 직전 아주 추웠던 그날은 마치 동토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캄캄하고 춥다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날에 언니는 떠났고 뜨거운 불길 속에서 짧게 머물다간 육체를 벗어던졌어요. 애써 정신을 다잡고 계셨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화장이 시작되자 오열하셨고요. 안 돼, 내 새끼. 뜨거워서 어떡해. 저렇게 뜨거워서 어떡해.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울부짖으셨을 때 저도 모르게 몸을 떨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니가 추운 거 싫어했었잖아. 더운 것보다 추운 걸 싫어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차가운 땅으로 가기는 싫었을 거예요. 불 속에서 홀가분하게 가족들 보면서 안녕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서 천천히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 제가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투박한 친정아버지의 손이 그저 볼을 스쳤을 뿐인데 물이 후두둑 번져갔어요. 언니의 보물상자가 제 소나기에 꼭 들린 것을 알고 계셨던 친정엄마께서는 바닥에 엎어지신 채 제 손에 당신의 이마를 대고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울부짖으며 악을 쓰지는 않으셨죠. 언니가 안식을 취한 그곳에 보물상자를 함께 두었어요. 머리핀은 나보다는 언니한테 어울려. 언니, 나는 전부터 들었던 소리가 왈가닥이 내잖아. 그런데 웬 숙녀처럼 머리핀이야. 언니가 그곳에서 실컷 하고 다녀. 알았지? 대신 나는 기념으로 딱 한 개만 챙긴 거 이거 간직할게. 고마웠어. 언니에게 미안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내내 퉁명스러운 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언니가 자랑스럽게도 얄밉기도 했었고 자꾸 아파서 가족들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점이 너무 싫었습니다. 싫다는 걸 저는 티를 내는 아이였고요.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걸이라는 진부한 후회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언니가 떠나고 언니의 물건들을 제가 사용하게 되었죠. 새로 사려면 다 돈이었으니까요. 값이라고 해보았자 그게 얼마나 된다고 떠난 자식 물건을 남겨진 자식이 다 쓰게 두냐고요. 얼마 안 되는 값이었죠.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저희 가족에게는 컸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가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언니가 떠난 이후 그해 더운 여름날에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단순히 열사병인가 했는데 원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친정엄마의 눈가는 거무죽죽해진 상태였습니다. 떠난 자식을 마음껏 기리며 슬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 그런 것도 가난이 쉴 새 없이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소음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생존 앞에서 감정을 곱씹는 건 사치였죠. 언니를 떠나보낸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 심약함으로 외할머니를 외면하시기란 불가능이었습니다. 힘들어서 사지가 다 끊기더라도 외할머니의 병원비를 대시겠다고 했어요. 이미 빚도 있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늦은 밤중에나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친정아버지께 밥을 차려드리고 돌아서 앉으신 친정엄마의 얼굴이 무척이나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고 말았어요.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피식 웃으며 그러고 난 뒤 대답이 안 들려와서 친정엄마 쪽을 쳐다봤더니 두 손에 얼굴을 묶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난하면 여러모로 아파. 많이 아파. 얼굴을 가리신 채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작은 소리를 내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유난히 숨을 죽이고 간신히 잠을 청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은 안 할까 생각했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펄쩍 뛰시는 바람에 진학을 했었네요. 언제부터인가 두 분께서는 입버릇처럼 우리가 고생하고 사는 게 다 누구를 위해서인데 라고 구셨습니다. 하나 남은 자식,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종종 숨이 턱턱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서 그늘을 지워드릴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한 저는, 특출한 재능 따위는 없었던 저는, 미래에 무엇을 할지 장래 계획 하나 세우지 못한 저,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저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언니가 아니라 제가 아팠다면 저희 집안의 미래는 더 밝았으리라 생각마저 들더군요. 겁이 나던 부분은 바로 이 생각을 친정 부모님께서 똑같이 하실 것 같다는 염려였습니다. 모든 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생각과 슬픔을 안고 있던 나날이 힘겹게 흘러갔어요. 제가 20대 중반 나이가 되자 그래도 자식이 얼마라도 돈을 꾸준히 버니까 사정이 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게 체감이 되더군요. 큰돈을 벌지는 못했으나 버는 돈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사 먹고 지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새로운 곳들도 가보고 그렇게 지내는 소소한 일상의 재미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평범하게 산다는 건가? 지금을 위해서 계속 달려온 거라는 생각이 드네. 이제 앞으로 내가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저는 충분히 그런 다짐을 할 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강하게 불타오르는 불꽃이라고 여겨지는 20대 한창 나이였으니까요. 자신감도 꽤 붙어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자꾸만 일을 먹고만 드시고 너무 계속 열심히만 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다 갚아드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거 정말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더라고요. 인생이 쉽게 느껴졌다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대체 비결이 뭐냐고 가서 따져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청춘기를 맞이했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는 몸에 이곳저곳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셨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고작 50대 중반이셨고요. 친정 엄마 역시도 고작 50대 초반이셨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나온 지 이미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100세까지 사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가 흔히 농담조로 흘러나오고 했던 때입니다. 50대의 건강 이상을 겪으시는 것은 한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좋게 60대는 되어 보이셨죠. 하도 고생을 많이 하신 탓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27 나이에 결혼을 할 뻔했었습니다.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제법 진지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 친정아버지께서 어느 날 일을 나가시다가 현기증을 일으키셨는데요. 그때 얼른 쉬시면 될 일을 고집스레 억지로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셨고 결국은 그날 퇴근하시던 길에서 쓰러지셨던 겁니다. 실려간 병원에서는 혈관 문제라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택지 따위는 없었죠. 전 재산 다 부어도 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저랑 친정엄마 둘이 병원에서 엉엉 울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긴급수술을 받으신 친정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건지셨고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어도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얘기가 오갔던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죠. 그냥 솔직히 말할게. 너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네가 가진 짐을 나눠줄 만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제가 그때 들었던 말이 안 잊혀집니다. 그 말을 회상하는 지금도 머리가 띵할 정도네요.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덧붙이기를 자기는 시댁에 헌신하는 며느리 딱 그걸 아내상으로 원하는데 저라면 앞으로 계속 친정 사정에만 붙들려 있을 게 뻔해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듣자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놈의 뺨을 한 대 쳤어요. 그러면서 제 미련까지 같이 날려버렸습니다. 결혼하기로 했던 상대와 헤어졌다고 하자 친정엄마께서는 깜짝 놀라셨다가 이내 표정 관리를 하시곤 저에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고모의 이야기를 꺼내셨죠. 슬프게도 고모께서는 남편복, 자식복 모두 없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고역인 결혼 생활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됐잖아. 아휴, 처음에 딱 느낌이 아리송한 결혼은 아예 시작부터 안 하는 게 상책인 것 같더라.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어. 결혼에 매달리지 마. 그리고 우리 딸, 너 아직 젊고 어린 건 네 스스로가 더 잘 알지? 천천히 생각해. 여유롭게.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엄마 덕분에 머릿속이 맑아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엄마. 친정 엄마의 조언을 듣고 나자 기분이 확 나아지더라고요. 씩씩하게 다 털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뒤 제가 친정 부모님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자식 새끼의 앞날을 내가 맡고 있는 것 같아.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가야 할 자식의 청춘을 내가 꺾어버린 것만 같으니 어쩌면 좋을까. 자기 고모보다 10배는 최소한 더 나은 내 딸인데 결혼이 아예 없었던 일이 됐다니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어디 당신만 잘못인가? 나도 잘못이지. 아니 내가 더 잘못이지. 엄마로서 딸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부족한 거 투석이니까. 친정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문드러질 것 같았는데 친정 엄마의 자체까지 듣고 나니까 그때는 정말 살기 싫어지더군요. 친정 부모님께서 저런 생각을 하시게 둔 것 자체가 제가 모자란 자식이라는 증거 같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몰래 엿본 두 분께서는 서글퍼 하시면서도 울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너무 힘겨운 나머지 차마 울지도 못하고 있는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있던 시절에 두 분이 꼭 저런 얼굴들을 하고 계셨었죠.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런 얼굴만 하셔야 돼? 지금 후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 말은 다 거짓인 걸까? 속상해서 정말이지 미칠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에 친정아버지께서 건강 때문에 이제는 아예 일을 못 다닐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서 제 앞에서 죄인이 되신 것 마냥 고개를 떨구셨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또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일 쉬시면 저야 걱정 덜고 좋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벌면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거 빼면 시체인 아이였다는 거 잘 아시죠? 저만 믿으세요. 더욱 소처럼 일해서 꼭 효도할 테니까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네가 작년부터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건강관리해야 된다고, 걱정된다고, 안색이 좋지 않다고 자꾸만 그러면서 일 좀 쉬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나는 그걸 듣지 않았다가 결국 이사다를 냈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계속 일해온 게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면목이 없다.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이런 모습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아셨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매듭을 짓고자 했지만 속이 막 울렁거렸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어째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짚이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말들 때문이었죠. 주변에서 그랬거든요. 친정 부모님을 향해서 몸이 일찍 상하도록 왜 미련하게 일만 했냐고,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제대로 사는 법을 모르냐고. 그리고 그런 말들 앞에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고개를 떨구셨던 것이었고요. 저에게 미련한 부모라서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똑똑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미련하게 살았다고 두 분께서는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뻐근해져 왔죠. 한번 크게 휘청거리며 무너진 건강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으셨던 이후로 친정 아버지께서는 조심하며 지내셔야만 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장시간 친정 아버지 곁을 비울 수가 없어서 늘 신경 쓰며 사셨고요. 저는 제 좁은 인맥 속의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짝을 찾아 결혼하는 모습을 멀찍이 지켜만 봤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건 아주 이상한 점이기도 했어요. 사정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꼭 자기처럼을 아니면 더 나은 상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에도 탁월했죠.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지더군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더 나은 상대를 만나기 힘들어했으며 오히려 결혼 때문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희한하고도 씁쓸한 현상이었죠. 명백하게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제 고모이셨기에 가까이서 예시를 지켜본 저로서는 나이가 들수록 결혼이 무섭게 느껴질 뿐 딱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속단할 수 없던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더군요. 저는 친정 부모님 두 분만 건강하게 잘 계셔준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셋이서 일찍 떠난 언니의 몫까지 잘 살아낸다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표라고 여겼습니다. 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며 살았고 사치 한번 하지 않은 채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덜 누리고 지내는 것도 마냥 행복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제가 더욱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향해 오열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언니 일찍 데려갔으면 됐지. 대체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우리 부모님 잘못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내가 저주할 거니까 어디 한번 두고 봐. 당연히 일도 못 나간 채로 병원에 붙들려 하늘을 원망하며 친정 부모님께서 제발 무사하시길 바랬습니다. 처참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셨던 두 분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두 분 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 한동안 꾸준히 재활을 하며 지낸다면 후유증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소견을 듣게 되었어요. 가슴을 쓸어내린 저는 몇 번이고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느낌은 달랐나 보더군요. 저의 눈물을 보시고 두 분 다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어요. 애초에 내가 능력만 좋았어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나는 가장의 무게, 책임감 이런 걸 옳게 마주하며 못 살았나 보다. 너에게 미안하다. 너처럼 영특하고 어여쁘고 나무랄 데 없는 딸의 엄마가 하필 나라서 그게 너무나도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정말로 미안해. 저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부드렸어요. 여태까지 힘들게 모아온 돈, 친정 부모님의 병원비로 다 날리게 됐지만 하나도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친정 부모님께서 제 곁에 계속 계실 수만 있다면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빈털털이 거지가 되는 것보다 친정 부모님 없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제 심정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는데 두 분은 생각이 또 많아지셨어요. 당신들께서 떠나시면 세상에 제가 혼자 외로이 남겨진다는 사실을 걱정하기 시작하신 것이었죠. 교통사고 이후 반년이 지나가던 무렵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향해 이왕이면 결혼을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지 오래인 상태였고 저는 결혼 자금 한 푼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조건으로 괜찮은 상대를 만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정 부모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이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다면 저는 철저히 혼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그리고 친정 부모님 없이는 더욱 결혼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양친이 계시는 여자와 안 계시는 여자는 결혼 시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 보조기구 없이도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됐을 무렵 저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어렵사리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보다 1살 연하였고 집안은 꽤 유복한 편이었죠. 예상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라서 저는 부담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의외로 그쪽에서 저를 첫눈에 마음에 들어했고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딱 2달 뒤 그 남자의 모친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고 저를 따로 보자고 그랬어요. 자리에 나가봤다가 욕이나 실컷 들었죠. 내가 그 집안 얘기 듣고서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직접 보자고 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재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살다 그렇게 재수 없는 집안은 처음 접하는데.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좋게 보셨다면 저로서는 유감이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계속 재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면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굿판이라도 벌려봐야지. 아, 굿도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돈이 없어서 그건 또 안 되겠구나. 아까부터 계속 뭐 하시는 건가요? 저희 집안 욕하려고 저 보자고 하신 건가요? 뭐 하냐는 거냐니? 당연히 내 아들하고 당장 헤어지라는 거지. 염치가 없어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딴 재수없고 불길하고 땡전 한 푼도 없는 집안에서 부모 봉양하고 있는 주제에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본색을 드러내신 그분 앞에서 저는 그저 실소가 터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할 만큼 안 좋은 일만 일어나나 싶어서요. 그런 생각으로 웃은 건데 그분은 제가 본인을 비웃는다고 여긴 것인지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서 저에게 냅다 끼얹으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똑같이 해드려야 하나 고민되던 찰나 그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 모친을 만류했습니다. 제가 모친을 따로 만난다고 미리 언제를 해줬는데 걱정돼서 와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제 편을 들지는 않고 계속 엄마 진정해라는 말이나 하면서 자기 모친을 달래느라 바쁘더군요. 그 모습이 예감했습니다. 제가 이별 통보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선수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남아있던 제 앞에 물컵을 들어서 그 남자에게 끼얹었죠. 그걸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당황해서 얼어붙은 모자를 뒤로 한 채 가게의 출입구로 향하던 저는 남자의 지인을 마주쳤어요. 그 남자 동행하던 길에 여길 잠깐 들리는 것에도 걸음을 같이 한 지인이었습니다. 그 남자 오래 알고 지낸 친한 형이었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은 저에게 흥미로운 눈길을 던지더니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물기 닦으라고 준 것이었죠. 얼떨결에 저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사람을 따로 만나보게 되었고 제가 머리에 달고 나갔던 언니의 머리핀을 보고 예쁘다고 해준 말에 홀려서 사귀게 되었으며 이듬해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의 가장 큰 이유 2가지가 있었죠.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하기를 원하고 계셨으며 저 역시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것과는 별개로 외로움을 타고 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요. 나머지 이유는 남편과 결혼하면 제가 땡전 한 푼 안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쉽게 표현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원래 약간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었고요.
남편이 성인 나이가 되자마자 물불 안 가리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인맥을 쌓았고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해온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치스러운 여자가 딱 질색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치와 멀어도 너무 먼 여자였고요. 집안 살림할 줄 모르는 여자는 사양이라고도 했었는데 저는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일을 다니며 집안일까지 다 해온 경험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랑 결혼했던 거예요. 너무 잘난 여자는 필요 없고 자기랑 적당히 잘 살 여자면 된다는 말이 솔직히 좋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첫 느낌이 왠지 싸한 결혼이면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엄마가 그러셨는데. 에이, 그래도 설마 괜찮겠지. 자기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은 돈으로 대출 껴서 구입한 작은 아파트에 같이 살자 그랬고 저는 몸만 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 친정에 얼마나 재수가 없든 그건 자기가 알 바 아니라고 하며 자기는 본인 식구들도 어차피 잘 안 챙기고 산다며 떠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무슨 소린가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의 성공을 오롯이 자기 것만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눈 빠지게 주식 공부하면서 번 돈인데 왜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어야 돼? 부모님한테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간 부모님한테서 내가 여유로운 지원 한 푼 못 받아보고 살았는데 나라고 해서 꼭 부모님한테 베풀어야 되나?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부모님이니까 낳아주고 키워주고 다 해주신 부모님이니까 효도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지. 별게 다 당연하다 그러네. 나는 효도하는 마음인지 하는 거 관심도 없고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잔소리는 딱 질색이야. 가족이라는 게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 부모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형제한테는 얼마나 더 인색했겠나요. 볼 것도 없었죠. 자기 남동생이 정말 급한 일이니까 제발 도와달라며 목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이 있었을 때 단칼에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늘어놓는 남편을 보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한테도 자기 돈을 안 내어주며 황당한 건 자기가 남한테 빌린 돈은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빨리 안 갚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거 알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던지 몰라요. 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러고 살까 싶었네요. 구두쇠라는 말로는 부족한 남편이 저와 굳이 결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려먹기 위해서였죠. 온갖 가사노동은 다 저의 몫이었고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아, 리모컨 만질 때는 까딱 했었네요. 그게 다였어요. 이 집도 내 집이고 당신이 차린 밥상의 식재료도 전부 내 돈으로 산 거고 하여간 전부 다 나의 공이잖아. 내 덕분에 당신이 멀쩡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고 저는 우울해져 갔습니다. 제 불행한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싶었어요. 안 참고 살면 어쩔 건가 싶어서 그냥 꾹 참고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제가 문제없이 잘 사는 것처럼 굴고 싶었어요. 추위가 시작되었던 그날도 저는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서늘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옷을 두껍게 입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보일러가 며칠 전부터 말썽이라 틀어놓아도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나오고 바닥도 거의 따뜻해지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문제는 없다고 덧붙이시는 두 분 앞에서 제가 울컥해버렸죠. 문제가 없다니 너무나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보일러를 아예 교체하는 게 이참에 낫겠더라고요. 이틀 내내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단박에 노발대발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가 본데 보일러 교체? 그게 어디 한두 푼 드는 일인 줄 알아? 절대 안 돼. 내가 그걸 왜 해줘? 왜 해주냐니. 내 부모님이고 당신한테는 장인 장모니까 그렇지. 그리고 다 해달라는 게 아니야. 나도 반 보탤게. 내가 지금은 그 비용 다 감당하기는 좀 벅차서 그래.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가 다 해드리고 싶지. 마음만 그러면 뭘 해? 능력도 없는 주제. 괜히 마음만 앞서고 지랄이네. 아, 때려쳐. 뭔 보일러 교체야. 대충 전기장판이나 끼고 사시라 그래. 듣자 하니 보통 질긴 목숨들도 아닌 것 같던데 추워서 죽기야 하겠어? 안 죽어. 뭐? 지금 당신 뭐라 그랬어?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지금껏 당신의 그 어떤 언행도 묵묵히 참아왔지만 이번 일은 아니야. 우리 부모님 욕보이는 건 내가 못 참아. 당신은 하도 패륜적인 인간이라서 자기 부모 말고 다른 사람 부모도 우습게 보이는구나. 그게 기본이구나. 당신은 항상 최신 휴대폰 쓰는데 저번에 시댁 갔을 때 집에 옛날 전화기만 달랑 한 대 놓여있는 거 보고 내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정말 기가 막혔어.
세상에 또 이런 페류나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신랄하게 말하자 남편이 곧장 제 뺨을 세게 쳤습니다. 너무 세게 맞아서 제가 거실 바닥에 엎어지자 발로 제 등을 밟고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어요. 제가 아픔에 신음하자 저를 비웃었습니다. 돈 없으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건데 왜 겁도 없이 아파해? 돈 없어서 자매 잃고 부모 빌빌거리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아주 구질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라도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지. 헛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을 보며 저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미칠 것 같은 분노였어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냈을 때 살면서 가장 행복했다는 고모의 말씀이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아졌죠. 결심을 마친 저는 이틀 뒤에 짐가방 2개를 몰래 마련해뒀고 남편이 휴대폰을 할 때마다 열심히 화면을 훔쳐봤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비위를 맞춰서 일부러 술을 자꾸 권해 완전히 골아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랑하던 최신식 휴대폰의 잠금을 열었죠. 여는 방법이 다름 아닌 남편의 지문이었거든요. 휴대폰에서 은행 어플로 들어가서 남편 계좌의 돈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짐가방에 한 개에 꼭 필요한 제 집만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죠. 추운 새벽 날씨가 떨리는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남은 짐가방 한 개는 바로 돈을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완벽하게 제 수중에 돈들이 들어온 것이었죠. 당장 친정집의 보일러부터 교체해드렸고요. 친정 부모님께 머릿속이 복잡해서 생각 정리차 여행을 좀 다닐 거라는 핑계를 댄 뒤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지냈습니다. 잠적을 한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피 같은 돈이 왜 이체가 되어 있는 거야? 내 돈! 안 돼! 남편은 울부짖으며 저를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제 친정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제 행방을 물었는데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싸늘했다고만 해요. 땡전 한 푼 자기 가족에게 안 베풀고 살았던 사람이 돈 잃었다고 우왕좌왕하는 꼬라지가 다들 내심 고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시댁에 슬그머니 들러서 집 앞에 전기장판과 한우 세트를 놓고 사라지려다가 시댁의 친척분을 마주치는 바람에 별 수 없이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들었던 겁니다. 다들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 친정이 항상 어렵고 힘들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이왕이면 제가 그 돈 가지고 친정 부모님과 잘 썼으면 좋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용기를 얻은 저는 마음 편히 지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생판 남이 아니라 배우자였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신고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생각처럼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제 인생만큼 씁쓸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을 향해 배째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유자적하게 지냈고 남편만 환장하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그 심란함을 달래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웬 술집인지 노래방인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여자랑 놀아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와중에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열받아서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고 성격 있는 남편이 거기서 참을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주먹에 이어서 발길질까지 날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필이면 그 남자친구가 맞아서 넘어질 때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잘못 박은 겁니다. 피가 철철 나자 그 여자가 고민할 새도 없이 신고를 해버렸고 남편은 단 한 번의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때려서 중태로 몰아넣은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재수가 없다니. 설마 이게 다 재수 옴붙은 여자랑 결혼해서 그런 건가? 난 억울해. 억울하다고요. 난 잘못 없어. 기껏 시어머니께서 면회를 가셨을 때 그런 소리나 했다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장남이 끝끝내 교화가 안 될 인간임을 이때 겸허하게 인정하셨고 그 이후로는 가슴속에서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징역을 최종 선고받았어요. 저는 모든 시댁 사람들의 응원하에 황당한 경로로 생긴 그 돈을 친정 부모님과 행복하게 쓰며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 희한하리만치 일이 술술 잘 풀린 건 덤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언제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하셨냐는 듯 아주 건강해지셨고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옳게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랍니다. 여러분, 2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2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내가 이 채널을 매우 좋아해서 자주 듣는 편인데요. 저한테도 우리한테 최근 일어났던 일을 제보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자랑이냐고 제보하냐고 했지만 아내와 얘기하다 보니 오히려 알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통쾌해서 요즘 인생 사는 재미가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아는 유명 지역은 아니고요. 들으셔도 거기가 어디야? 하는 작은 시골입니다. 거기서 저는 농부 아버지 밑에서 8남매의 첫째인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첫째고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 시절은 다 그랬듯 장남에게 부모님은 많이 기대하셨어요. 저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가방을 방에 던져놓고 바로 밭으로 가서 부모님을 도왔어요. 농사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도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더 힘드시니까 종일 도왔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주고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동생들이 자고 나면 그제야 제 공부를 했어요.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들게 사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또 아이도 많이 낳았었기 때문에 저만 형제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바로 제 옆집도 오남매였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없는 살림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식구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7명이나 되니까 양보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학교에 각자 도시락을 싸가고는 했어요. 도시락을 싸가도 저는 괜찮으니 동생들에게 반찬을 더 주라고 하곤 했어요. 저는 제가 굽는 것은 괜찮아도 동생들이 굽는 건 싫었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밥이 없어서 곤란해하시면 저는 그냥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면 되니까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우리 집이 친구들에 비해서도 많이 가난하긴 했지만 그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거나 가져가도 많이 부실했지만 부끄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도시락은 급식이 아니라서 친구들끼리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 같이 똑같은 식단을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에서 집에 경제적 여유가 보이곤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땅이 많고 잘 사는 집안의 친구는 정말 도시락이 무슨 3단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도시락의 색깔까지 기억이 나요. 하늘색 3단 도시락이었는데 부럽다기보다는 신기한 마음이 컸어요. 우리 집에선 저 도시락으로 7명이 먹어도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도시락을 열면 저는 살면서 보지도 못했던 반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성격이 매우 착해서 반 친구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줬어요. 저도 옆에 있다가 먹어봤는데 아직도 그 소시지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굳이 저 친구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가난한 친구는 우리 학교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도시락 반찬을 매번 최소 2개씩은 가져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멸치만 가져갔어요. 도시락을 열면 왼쪽에는 밥, 오른쪽에는 멸치였어요. 앞서 말했듯 저는 불만은 없었어요.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저에게, 아니, 우리 가족에게 밥이란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아니고 배를 채우는 용도였어요. 허기지면 농사를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밥이었어요. 그래서 쌀도 제일 싼 쌀로 샀어요. 반찬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팔고 남은 채소들, 시장에 내놓지 못하던 것들이 반찬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도시락은 아침에 싸잖아요. 우리는 형제도 많으니 어머니는 많은 것들을 만들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걸 다 제 눈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고 설사 있었다고 해도 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년에 명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라고 해야 하나요? 사실 그냥 아는 애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친구라고 칭할게요. 명석이는 가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했지만 평균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친구였어요. 명석이는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에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반 전체를 돌아다니며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이 친구는 뭐를 가져왔고 저 친구는 뭐를 가져왔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참견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명석이 눈에 제가 웃겼을 것 같아요. 매일 멸치 반찬만 가져오니까요. 심지어 그것도 가끔은 안 가져왔고요. 또 제가 자랐던 지역엔 학교가 딱 하나씩만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딱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나이면 그냥 그대로 쭉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중학교 때로 기억해요. 명석이가 초등학교 내내 저를 놀렸었는데 중학교에서도 저를 계속 놀렸어요. 야, 너 또 멸치만 가져왔네? 너희지 왜 이렇게 가난해? 가난한 게 이유가 있냐? 그만해. 야, 동생들도 멸치만 먹어? 진짜 불쌍해. 엄마한테 반찬 더 달라고 말이라도 해봐. 나는 괜찮다니까. 내 밥에 관심 그만 가지고 네 밥이나 먹어. 너희 엄마는 너희한테 미안하지도 않대? 나 같으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이 정도로 저를 건들지 않았는데 중학교에 올라왔더니 엄마까지 들먹이며 뭐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욕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불만이 없었다고 계속 말하던 것은 정말 어머니는 본인 밥은 굶어도 자식들 밥은 절대 안 굶기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버릇처럼 우리 남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가난이 죄도 아니고 그냥 배만 채우면 그만인데 어머니를 욕하다니 저기서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김명석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교실 바닥에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둘이 뒹굴었어요. 같은 반 친구가 선생님을 불러왔고 저희는 그대로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절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 집 가난한 것은 선생님께서 다 알고 계셨거든요. 명석이는 그냥 도시락 반찬 맛있겠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는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무마시키셨어요.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같은 동네 친구니까 화해하고 싶었어요. 물론 화해하면서 어머니를 욕한 것에 대한 사과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명석이는 제가 본인을 때린 것이 참을 수 없이 정말 화가 났나 봐요. 그 뒤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피하기만 한 게 아니고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제 옆으로 자기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또 멸치다. 야, 너는 멸치만 먹어서 몸이 멸치 같아? 멸치만 먹으면 피해서 멸치가 헤엄치는 거 아니야? 등등 저를 매일 괴롭혔어요. 제가 표정이 굳으면 명석이는 옆에서 더 까불었어요. 야, 왜 때리게? 쳐봐. 너 그때 때렸던 것처럼 때려봐. 우리 아빠가 이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대. 명석이는 그 뒤로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도시락 반찬 가지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이유는 잘 살고 싶어서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가난을 탈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성공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잠을 덜 자고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 농사를 도왔고 동생들 공부를 봐주고 가족들이 다 자기 시작하면 혼자 공부를 했어요. 동생들이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좌식 책상에 딱 제 책상에만 들어오는 불을 켜고 공부했어요. 덕분에 학교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런데 명석이는 그것도 싫어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아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제집이나 공책을 주시곤 하셨는데 그걸 알게 되자 명석이가 부모님에게 알렸더라고요. 그래서 명석이 부모님은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셨어요. 덕분에 저는 선생님들께 더 무언가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명석이를 무시하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명석이는 제가 본인을 무시하자 더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와 얘기하면 그게 누구라도 똑같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단지 저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에서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응하면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가끔은 저도 속상하니까 집에 오면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저는 장남이니까 티를 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저만 바라보며 사는 게 그때도 느껴졌었거든요. 동네가 워낙 좁으니 제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혹시 도시락 반찬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명석이가 마음 상한 게 컸던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가난하면 도시락 반찬도 반찬이지만 사실 옷에서 티가 많이 나요. 저는 항상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키가 자라면서 아버지 옷도 같이 입었어요. 새로 옷을 많이 살 수는 없는 형편이라 최대한 물려 입고 같이 입었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아무래도 옷이 쉽게 더러워지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입고 학교에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명석이가 저를 또 놀렸어요. 또 아버지 옷 입고 왔어? 네가 아버지 옷 입으면 너희 아버지는 뭐 입고 농사 짓냐? 이런 말을 하며 제 앞에서 웃기지도 않는데 저런 말을 하고 혼자 과장되게 웃고는 했어요. 명석이를 따르는 추종자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저를 둘러싸고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괴롭혔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이 지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에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포기하고 농사를 도울까 고민했었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학비가 부족하기도 했고,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시간에 농사일을 도우면 더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제가 무조건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 집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셔서 저는 그냥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돈이 많지 않아요. 당장 고등학교에 가게 된다면 학비가 모자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다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제 공부 능력이 아까우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봉투를 넘기시더라고요. 이거 고등학교 학비야.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면 그건 국가 손해야. 저는 봉투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거절해야 맞는데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갚아. 너는 분명 성공할 거야. 그때 선생님 잊지 마. 저는 울면서 대답하였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곤 선생님께 농사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최상의 상품을 보내셨어요. 선생님께서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이거 시장에 파시고 제 동생들 공부를 시키라고 하셨어요.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명석이도 왔더라고요. 사실 명석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 왔으니까 저를 더 안 괴롭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고등학교 때도 명석이는 저를 괴롭혔어요. 이제 명석이도 키가 저보다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 저를 어깨로 밀고 갔어요. 야, 너 가난한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와? 너희 집에서 그 돈이 어디 있어? 빚냈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괴롭힘이 심했던 날엔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친구가 있었어요. 박동섭이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전화 갔을 때 저는 최대한 안 친해지려고 했어요. 만약 저랑 얘기하면 동섭이도 명석이가 괴롭힐 테니까요. 그런데 하필 동섭이랑 저랑 집이 방향이 같았어요. 제가 최대한 피하고 대놓고 나랑 친하게 지내면 괴롭힘 당한다고 말했어도 동섭이는 제 옆에 있었어요. 오히려 명석이가 괴롭히면 본인이 나서주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버텼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대학도 문제였어요. 만약 대학을 가도 학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차라리 장학금을 받고 낮은 학교에 갈까 고민도 했었어요. 최악의 경우엔 대학교에 못 갈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집에 식구가 많아서 그런가 돈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동생들도 다 학교에 다니니까 학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차마 대학교는 가고 싶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부족해서 저랑 어머니는 굶는 게 다수였거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밥조차 먹고 살지 못하는데 대학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제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까워 하셨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워낙 제가 자란 지역이 작다고 했잖아요. 저에 대한 소문이 중학교에도 들렸었나 봐요. 저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주셨던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힘을 써서 1학기 학비를 내줄 테니 대학에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까지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대학은 장학금을 받으면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당장 일할 사람 한 명이 더 소중했어요. 멀리 보고 몇 년 견디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학비가 생겨서 혹은 장학금으로 학비를 마련해도 거기서 생활하려면 도저히 감당되지 않았어요. 물론 과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바엔 그냥 농사일에 전념하거나 빨리 취업하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게 어른들 눈에는 좋게 보였는지 지역에 있던 공장에서 제의가 왔어요. 공장에서 몇 년 일하면 관리자 자리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알겠다고 승낙하고 그 공장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공장 일은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학교 다니며 공부했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온몸을 사용해야 하니까 퇴근하면 녹초가 되었어요. 공장은 식품 공장이었는데 그래서 작업복을 입어도 제 몸에는 음식 냄새가 항상 배어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 저한테 나는 냄새가 잊히지 않아요. 저는 정말 쉬는 날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동생들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지친 몸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워낙 좁은 지역이라 다들 소문으로 누구는 대학에 갔다, 누구는 취업했다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명석이는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어서 그런가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어쩌다 명석이를 길에서 마주쳤던 적이 있어요. 저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주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명석이는 서울로 대학을 갔다고 들었는데 정말 한껏 꾸민 채로 집에 왔더라고요. 아마 방학 기간이라 왔던 것 같아요. 옆에는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주치고 싶진 않았는데 명석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너 대학 못 갔다며? 어쩔 수 없지.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무시 가능했는데 아예 성인이 되고 상황이 바뀌자 무시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꼭 참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한테 공장 음식 냄새나. 초인적인 힘으로 꾹 참았어요. 그렇게 묵묵히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날은 정말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다 같은 학생일 때는 괜찮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훨씬 더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다간 우리 동생들도 저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또 너무 싫더라고요. 제 동생들은 저 같은 경험을 하지 말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몸을 혹사하며 공장에서 일했어요. 사실 시간이 남으면 잡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더 괴로워지고는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몸이 힘든 게 낫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출근했어요. 제가 출근을 열심히 하니까 공장에서는 저를 예뻐하셨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학비 때문에 대학에 못 갔다며. 내가 빌려줄 테니까 내년에는 학교 가. 저는 정말 그냥 장난으로 하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대학 가고 그 대신 나중에 우리 공장에서 일해줘.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정말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생각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아니, 일단 대학 가면 공부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줘. 정말 저는 은사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인생에서 인복이 참 많더라고요. 아직도 두 분에게는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다음 년에 한 살 늦게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가기 전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공장에서 힘들게 일했던 것을 아시니까 이제 제 인생을 살라고 하셨어요. 제가 돈을 받으면 그대로 집에 가져다 주었거든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가 미안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아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 저는 그렇게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1년 동안 공장에서 벌었던 돈으로 생활했고, 방학 때도 집으로 내려와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사장님은 이렇게 방학마다 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그게 제 마음이 편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방학마다 공장에서 온몸을 바쳐서 일했고, 군대를 다녀와서는 사장님의 회계와 운영을 도와드렸어요.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했거든요. 최대한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교수님에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얻어서 도와드렸어요. 사장님은 대학 보낸 보람이 있다고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할 때쯤 사장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만 괜찮으면 공장에서 일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대기업 면접도 많이 봤던 상태였어요. 합격도 해서 내심 가고 싶은 마음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공장 사장님이시잖아요.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승낙하고 사장님 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마치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따님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방학마다 내려가면 그 딸도 항상 공장에 있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공장에서 일하게 되자 따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고백했어요.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좋아했었대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제가 잘해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에게 계속 만나자고 했었고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내가 자네라면 우리 딸을 맡길 수 있어.
자네 하는 것만 보면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것 같아. 설마 자네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드나?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럼 만나보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워낙 따님이 예쁘게 생겼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얼떨결에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공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와도 예쁘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제 입으로 제가 결혼하자고 절대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집은 여자친구 집과 다르게 부자도 아니고 저는 동생도 7명이나 있는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와 사장님, 이제는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어른께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도 지역 토박이었고 장인어른도 토박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의 결혼은 정말 지역에서 큰 화제였어요. 저보고 어른들이 착하게 살더니 복 받았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내는 지역에서 큰 공장의 외동딸이었으니까요. 저도 그걸 아니까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게 되니 장인어른은 저를 더 신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 장모님은 안 계세요. 아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아내를 더욱 아끼셨어요. 그렇게 아끼는 딸과 저를 결혼시키시다니 저를 상당히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아니까 더 장인어른과 아내에게 잘하려고 했고 공장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실제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더 애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아이도 가지게 되었어요. 성별은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세상에 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지치면 우리 딸 인생도 망가진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딸한테는 그런 경험을 절대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저도 많이 신뢰했던 직원이 공장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께서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대로 몸져 누우셨어요. 저도 정말 많이 믿었던 직원이었는데 저는 충격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우리 공장이 망했으니까요. 배신감을 느낄 시간도 없었죠. 그저 저는 최대한 공장을 살려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장인어른은 그렇게 병실에 누워 계시고 아내는 절망해서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아이도 있었잖아요. 사실 부도가 나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 딸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직원이 돈을 횡령해서 우리 공장이 망하면 우리 딸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건지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계속 공장을 살펴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죠? 공장은 그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지금도 떠올리면 너무 힘든 기억이에요.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셨고 저희는 빚이 가득 생겼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억하기도 싫은 시간이 저 때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때도 계속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본인들이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다고 농사 짓는 시간을 늘리셨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빚은 또 다른 빚을 가지고 왔어요. 결국 우리 공장이 망해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지역에 퍼졌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다 저희를 보고 한 소리씩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걱정이었는데 그때는 그 걱정조차 듣기가 힘들었어요. 아내도 너무 힘들어했고 결국 아내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어요. 집 밖에 나가는 그 자체를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딸의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수군거리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우리 공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을 들으신 후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충격을 심하게 받으셔서 말도 잘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들이 아직 그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들이 부도 얘기를 하니까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점점 느꼈습니다. 결국 저희는 가족 다 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이미 대인기피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적극 찬성을 했어요. 부모님과 제 동생들도 동네에서 너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다들 찬성했어요. 그렇게 큰 반대 없이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결정을 내렸지만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고 대학 시절을 제외하면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공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망해서 떠나게 되니까 정말 너무 씁쓸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서 울면 다들 슬퍼할 테니까 혼자 우리가 농사 짓던 땅에 가서 울었어요. 그 땅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항상 학교 끝나면 와서 일을 돕던 그 땅이에요. 우리 농사 짓는 땅을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그 땅을 팔아서 정착금을 마련했거든요.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땅이 뭐라고 그렇게 느끼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땅 덕분에 제가 학교도 다니고 부모님이 돈도 버시고 우리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생각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겠다고 혼자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큰 트럭을 타고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친척이 계신 지방이었어요. 시골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일단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전입신고부터 학교 다니는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우리 아내와 딸도 있으니까 정말 그냥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쉬면 우리가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밥을 못 먹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 살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횡령 직원은 결국 잡혔지만 갚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날도 저는 일을 했어요. 장인어른께서는 병원에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학교 다니는 동생들을 제외하고 성인들은 모두 다 일을 했어요. 그냥 정말 닥치는 대로 했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특히 저는 몸 쓰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조금씩 모으며 힘들게 살았어요. 몸도 마음도 이대로 더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극한으로 일했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정말 자본금도 아주 적었는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몸을 갈아서 식당을 운영했고 결국 빚을 다 갚게 되었어요. 그때 딸은 초등학생이었어요. 몇 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더니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부모님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빚을 갚게 되니까 저는 더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돈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으니 정말 온몸을 바쳐 일했어요.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했고 아내와 부모님의 도움도 컸어요. 우리 정말 다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가게는 확장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도 드디어 우리를 도와주시려는지 가게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방 한 칸 가게였는데 분점을 내고 더 커져서 하나의 기업이 되더라고요. 제 성공의 비결은 그냥 성실함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 기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를 대표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마주할 때면 어색해요. 그렇게 누가 봐도 성공을 하게 된 후 장인어른에게 당연히 소식을 전했어요.
장인어른은 저희가 성공하자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내도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에게는 그냥 한없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하고 제가 잘 살게 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은사님이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갈까 말까 고민했을 때 저에게 학비를 주셨던 그 은사님이요. 저는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서 친구가 동섭이밖에 없었거든요. 동섭이와도 연락을 끊으려고 했지만 동섭이는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너무 힘들 땐 동섭이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게 정말 고마워서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동섭이에게 성의 표시도 많이 했어요. 동섭이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억지로 주었어요. 그리고 동섭이에게 은사님 소식을 물어봤어요. 역시나 은사님은 이미 은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저기 물어서 은사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몇십 년 전 돈을 드디어 갚을 수 있게 되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은사님은 저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고향 사람들은 저의 마지막 모습이 부도 나서 지역을 뜨던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다고 알리자 은사님은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내가 정말 너는 성공할 줄 알았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은사님은 끝까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역시나 동섭이 때와 같이 제가 억지로 주고 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바나나 한 개 가지고 동생들이 싸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나나도 비싼 바나나만 먹다니 감회가 새로웠죠. 너무 가난해서 옷도 기워 입고 도시락 반찬도 멸치만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식당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본사도 있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어요. 저는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건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대한 돈 자랑은 안 하고 소박하게 다니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정착한 곳에서 여기저기 베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섭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동창회에 나오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그동안 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저에게 동창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동창회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우리 가족은 사실 고향을 그리워했거든요. 도망치듯 나온 곳이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산 기간이 워낙 길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상처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이잖아요. 새로 정착한 지역도 물론 좋았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충분히 좋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고향은 고향이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도 대표가 되어서 수행기사도 있고 돈이야 많아졌으니 어찌 보면 금이 환영이에요. 오히려 성공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 저희 땅도 보고 이사갈 집도 미리 보러 갈 겸 동창회에 나갔어요. 사실 저는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으니까 동섭이에게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동섭이는 저에게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동창회에 간다고 하자 아내가 자기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가난해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별로 같이 가고 싶진 않았어요. 아내에겐 저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 마지막을 부도 나서 망한 애들이라고 기억할 텐데 같이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얼떨결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동섭이에게 우리 부부가 동창회에 간다고 말하자 동섭이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동창회 날이 되었죠.
제가 대표가 되고 아무리 우리가 잘 살게 되어도 아내와 저는 티를 많이 내고 살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냥 저희가 돈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되자 겉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니긴 해요. 하지만 막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특히 그리고 아내와 저는 옷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대신 집이나 차 같은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창회 날도 크게 꾸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이 꾸미면 오히려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당했었기 때문에 눈에 심하게 띄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 부부를 못 알아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동섭이 옆에 앉아서 그나마 착한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 시끄러운 곳이 있길래 거기를 봤더니 역시나 명석이가 와 있더라고요. 지금 와선 저도 꿀릴 것이 없으니까 당당했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마주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태도가 너무 별로여서 별로 그냥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명석이는 그 성격이 어디 가지 않는지 저를 보자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동섭이가 말렸지만 제가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야, 이게 누구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지냈어? 말해봐. 너희 요즘 아직도 힘들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 아니, 잘 지낸다고? 너희 망했잖아. 아이, 미안.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나? 저도 그때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동창회라 사람도 많은데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동섭이가 나서려고 하길래 제가 또 말렸어요. 그런데 명석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아내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이고, 재수씨,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시장? 그러게 왜 능력 없는 놈한테 시집을 갔어요? 사서 고생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뭐라 하는 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족을 건들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제 저도 못 참고 나서려는 순간 때마침 수행기사가 들어오더라고요. 수행기사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잡혀있던 일정이 생각났어요. 대표가 된 이후 가장 비슷하면서도 달라진 점은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할 때도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과 약간 성격이 달랐어요. 대표님, 이제 귀가하실 시간입니다. 저한테 수행기사가 말하자 정말 그 동창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잠시만요. 수행기사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고 저는 조용히 지갑에서 제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김명석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 전까지 동창회 하는 장소인 가게가 떠나가라 시끄럽게 하던 김명석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갔죠. 아니, 나간 게 아니고 도망갔다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명석이가 가게를 나가자 친구들이 다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뭐야, 너희 부도난 것 아니었어? 일부러 말 안 걸고 있었는데. 대표님? 뭐야? 근데 원래 공부 잘했잖아. 아니, 정말 잘됐다. 자랑 더 해봐. 다들 앞다투어 저와 아내에게 다가왔어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기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냥 덤덤하게 말했어요. 부도 나서 아버지 친척 지역으로 갔어. 거기서 진짜 미친 듯이 몇 년간 고생하고 지금 사업이 잘 풀려서 기업 대표가 되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다들 너무 잘됐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명석이 때문에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그건 너무 오래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고향에 다시 오고 싶더라. 그래도 고향밖에 없더라. 그래서 미리 동창회에 나왔어. 다시 온다고? 와, 너무 잘 됐다. 제가 다시 온다는 말이 들리자 고향에 계속 남아있던 주민들도 반겨주었어요.
제가 성공해서 돌아오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우리 가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과 땅을 그대로 다시 매매했어요. 예전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고 똑같은 공간에서 풍족하게 살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머니는 예전 생각이 나는지 계속 우셨어요. 명석이는 그렇게 동창회에서 나가고 정말 조용하게 살더라고요. 길을 걷다 마주쳐도 저는 그냥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빙 돌아서 가는 게 제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동섭이에게 물어보니 너무 조용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잘 됐죠. 그리고 동생들도 고향에 돌아오니 정말 좋아했어요. 마지막 기억이 좋진 않았어도 그래도 고향이니 친구들도 그대로 있으니까요. 저도 길을 걷는데 예전에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울면서 걸었던 길들을 아내와 손잡고 웃으며 걷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는 이제 굶지 않아도 되고 또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생각조차 저에게 너무 새로웠어요. 예전 집은 새로 수리를 했어요. 저와 아내는 새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땅은 이제 농사를 짓진 않아요. 그래도 그냥 보기만 해도 울컥해지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우리 가족 다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고향에 다시 온 것은 우리 가족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도 고향으로 데리고 왔어요. 워낙 고향을 사랑하셨던 분이셔서 옮겨드렸죠. 만약 살아계셨으면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걸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대표가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은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을 거고 장인어른이 안 계셨으면 제가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었어요. 확실히 요즘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해졌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학교 다니기 힘든 애들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것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다니는 직원들의 자식들은 무조건 학비가 무료예요. 회사 복지랍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이 먹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돈이 없어 굶는 아이들이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행히 제 기업이 식품 관련이라 저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결식아동들을 돕고 있어요. 정말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이라 손쉽게 어떻게 도와줘야 좋을지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명석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냥 뭐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 더 동창회에 나와서 잘난 척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다고 동섭이가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명석이에 대한 악감정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저를 괴롭혔던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계속 매몰되느니 제가 베풀며 사는 것이 저에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그 대신 여기저기 많이 베풀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소중한 딸에게도 주위에 힘들게 사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좋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이 없어서 굶거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게도 아직 그런 아이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네요. 겨울에 배고프면 더 슬프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저는 고향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베풀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신청해보래서 했는데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 얘기 생각하시며 나중에 내가 더 잘 되려고 일어나 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면 하늘도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워낙 가난했다가 잘 살게 되어서 그런가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